스카이유치한 입시 설명회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오후에서 오전에는 스카이유치한 설명회, 오후에는 예비고 1 중3 학생들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 전략이라든가 입시 제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또 오전에는 예비고 1 현 중3 학생들 학부모님들 모시고 이렇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매주 설명회를 하는 이런 이유는 입시 제도가 일반 학부모님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좀 난해하다. 그 다음에 좀 알아놓으려고 이해 좀 하는 듯 하면 또 입시 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혼란스럽죠. 지금 사실 중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새로 바뀐 입시 제도는 현재 중3 현행 제도에 적용되는 학생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중3 학생들은 재수를 할 수가 없어요. 굳이 재수를 한다고 그러면 공부를 다 다시 해야 돼요. 전혀 과목들이 다른 게 많이 추가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입시 제도들이 이렇게 자주 바뀌어서 그런 이해를 돕자 하는 차원에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시 제도나 전략은 우리 아이들의 그 자녀들의 입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합니다. 얼마나 이른 시기에 부모님들이 입시 제도나 전략을 정보를 이렇게 좀 알아두셔가지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설명회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회를 자주 하는 이유는 세종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입시 정보가 접할 수 있는 인프라가 거의 없다. 간신히 어떻게 찾아가 보면 수강 등록하라고 그러잖아요. 아직까지도 이런 인프라가 좀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나서서 해보자 해서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엔 저희도 미숙한 게 많이 있었죠. 한 3, 4년 해오면서 보니까 사실 우리만큼 할 수 있는 데들이 없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전 강사들이 여기서 강의를 직접 하고 있는 전임 강사들이기 때문에 이쪽의 실정을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외부에서 초청해서 하는 강사들이 하는 설명회보다는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이런 설명회를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에서 이렇게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아름동 주민자치회에서 함께 좀 하자 해서 매월 9월 첫째 주 토요일에 이렇게 함께 합니다. 공동 주관으로 해서 한 200명의 주민을 모시고 설명회를 아름동 각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토탈 솔루션으로 입시 설명회를 하죠.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 5학년 이상부터 고등학생까지 전부 모아서 토탈로 이렇게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 학원은 강남 한국학원은 강남 어학원이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설명회 예약을 해놨는데 오전에 강남 어학원인 줄 알고 나성동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그 강남 어학원이 아니고 강남 한국학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 학원은 2017년도 12월 28일에 내려와서 개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대치동에서 세종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 세종은 그야말로 이렇게 전부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매우 교육열이 높은 그런 신생도시였고 우수한 자원들이 이렇게 발굴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내려와서 처음에 강좌를 열기는
입시 전문 학원답게 중학생들 강좌는 열지 않고 예비고 일부터 이렇게 강좌를 열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들도 놀랐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제가 살면서 그렇게 놀래보기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그 당시 예비고 1 학생들은 입시와는 거의 상관이 없었고 이 젊은 도시 신생 도시를 훨씬 넘어서는 아주 맑고 푸른 아이들이었습니다. 마음도 맑았고 머릿속도 굉장히 푸르고 맑았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분분했죠. 이제 서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원들이 내려왔다가 한 3, 4개월 만에 철수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2018년도에 여기 사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많은 학원들이 오르고 내리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렇게 환경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많고 언젠가는 여기가 교육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한 곳이구나. 그래서 설득을 했죠. 그래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 우리가 100년 되기까지는 못하더라도 5년만 내다본다고 해도 여기는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곳이다. 그래서 그해 여름방학에 2018년도 여름방학에 4주간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받아서 썸머스쿨을 열었습니다. 반응이 매우 좋았어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만족해하시고 선생님들도 2학년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얘들 데리고 수능을 보러 가도 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원이 우수하다. 그래서 겨울 방학에는 8주간 윈터스쿨을 열어서 예비중 1부터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부터 받아서 윈터스쿨을 했죠. 그때만 해도 윈터스쿨 하면은 대전으로 나가야 되고 서울에 가거나 기숙학원으로 가는 그런 여기가 인프라였어요. 근데 저희가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썸머스쿨, 윈터스쿨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썸머스쿨을 참여하고 윈터스쿨을 참여했던 아이들이 대학에 가기 시작했죠. 재작년부터 고대 융합중앙, 한양대 소프트웨어, 서울대 의료기관, 서울대 천문대, 그다음에 연세대 기계과대 학교들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종은 우리 학원의 실적뿐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입시 실적이 급격하게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종 자체 내에서도 일반 고등학교들 내신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급격하게 이렇게 학습력이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그래도 세종의 교육 환경에 여건에 기여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반응이 뜨겁게 보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때마다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과거에는 스카이 의치안이라고 해서 보통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을 시켰어요. 여기가 처음부터 초등학생부터 시켜서 너무 가혹하다 이런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자제를 해서 중학교 2학년부터 만들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중1로 내려와서 지금 초5부터 이렇게 반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실제 대치동은 이렇게 보면 초3부터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아직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좀 아이들한테 좀 심한 것 같아서 초5부터 준비를 해서 알차게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학원은 이렇게 우리 세종 교육 여건이 좋아지는데 이렇게 기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선생님들, 강사진들도 그래도 대치동 목동에서 검증된 분들, 그다음에 이런 스터디 카페라든가 이런 윈터 스쿨이라든가 썸머 스쿨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우선은 입시 제도에 대해서 의대 입시 제도, 한국 입시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고요. 나머지는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사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나오시겠는데 과학 선생님은 좀 바쁜 일정 때문에 오늘은 과학을 생략을 하고 국영수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대입제도 분석은 우리 조승복 입시전략연구소 소장님 실제 교과에서는 국어과의 원장으로 이렇게 겸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 한국학원의 입시전략연구소장이신 조승복 소장님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많이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남 한국학원 입시전략연구소장 조승복입니다. 저는 서울의 메이저급 재종반에서요 국어 강의를 15년 동안 했고 그 학원에서 입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정시 때문에 더 바쁩니다. 정시 설명회를 지금 외부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정시 설명회, 그 전에는 고교 학점제 설명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자,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걸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바뀔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자, 대입 전형이 총 이제 4가지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실기 전형 이런 거 논술 전형은 제외를 하고요. 시간상 학생부 교과 전형 수시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2가지가 수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논술도 이제 수시인데 논술을 제외한다면 수시는 이제 2가지입니다. 2가지. 그래서 아직 먼 얘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녀분들이 좀 어리면 초등학교 5학년이다 6학년이다 그러면 조금 먼 얘기인데 이건 바뀔 수가 없는 전형이거든요. 이건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를 적용받는 학년이잖아요. 현 중2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요. 이게 입시가 바뀔 수도 없어요. 4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뀌더라도 4년 후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데 좀 변화가 많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수시 전형인데 이게 이제 총 6장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특목고를 가든 자사고를 가든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요 수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카드가 6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카드가 3장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9장의 카드를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모든 학생은요. 그래서 요 6장은 수시에 활용할 거고요. 3장은 정시에 이제 활용을 할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빨리 말씀드리면 요 말 그대로 교과입니다. 교과. 내신 성적.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현행 입시입니다. 현행 입시에서는요. 요 내신 성적, 교과 성적 3학년 1학기까지예요. 3학년 2학기는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3학년 1학기까지 총 10번의 시험이 있겠죠. 1학년 때 1학기, 2학기 2번씩 4번, 2학년 때 4번, 3학년 1학기 때까지 2번. 그러니까 총 10번의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총 평점이 나와요. 그 평점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특목고 자사고를 희망한다. 여기 다 그 학교를 희망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목적이 특목고 자사고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꼴찌를 하더라도 상관없다. 일단 특목고 자사고만 들어가면 된다. 이건 아니겠죠. 거기를 들어가려는 목적은 아무래도 그런 특목고 자사고에 들어가야지
조금 더 전형에 유리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 더 높이는 의대까지도 이제 좀 가능선이니까 그걸 노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현행 입시에서는요 대략 2.0 정도를 갖고 있는데 고교 학점제가 되는 순간 그 갖고는 안 되죠. 1.5 이내에 있어야 될 겁니다. 대부분의 뭐 의대는 더 높겠죠. 근데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1.5 이내에 있어야 돼요. 근데 1.5면 지금 관점으로 지금 좀 아시는 분들은 와 1.5 어마어마한데 1.5는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교 학점제 내에서는요. 그래도 아무튼 1.5 그리고 모든 대학은요 학생 교과 전형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은 전부 다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근데 수능 최저도 상당히 지금도 높고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제일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는 내신 성적인데요. 내신 성적은요 지금하고 좀 다를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수능 최저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없는 면접이나 아니면 서류 전형이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현행 입시예요. 교과 전형에서. 근데 이게 추가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추가가 되지 않으면 변별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은요. 지금 체제에서는요. 고교 학점제 체제에서는 지금 현행 체제는 교과 성적 플러스 수능 최저만 맞추면 돼요. 이거 갖고는 학생들을 절대 변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전문가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갖고는 대학들이 학생들을 변별하거나 모집할 수 없다. 그러면 뭔가 추가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가 들어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없잖아요. 면접을 강화하던가 이 면접도 우리 학교 왜 지원했니? 우리과 왜 지원했니? 이런 면접이 아니에요. 심층 면접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논술 면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료 제시문 면접 이런 심층 면접 또는 학생부 들어가는 거죠. 서류 학생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가 그나마 일반고보다도 유리할 수 있어요. 충분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런 게 들어간다 한들 내신 성적은 받쳐줘야 돼요. 1.5는 돼야 되는 겁니다. 1.5. 자, 학생부 종합전형 깜깜이 전형이라고 하죠.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내신 성적 당연히 들어가겠죠.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니에요. 이게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어요. 이 기본입니다. 이제 교과 성적 중요한 건 비교과죠. 서류입니다. 서류 다시 말해서 학생부죠. 세특입니다. 세특.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면접이죠. 면접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행 또 입시예요. 학종에서는 이거 갖고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한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었던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거죠. 수능 최저를 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던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게 추가되는 거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저 면접과 서류 전형이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시 전형, 수능이죠. 현행 체제에서는 전교 꼴찌도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신 성적은요. 그러나 이제 바뀐 입시에서는요. 수능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절대적인 요소고 그리고 내신 또는 학생부가 다시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가 현행 입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내신 점수 또는 서류 학생부죠. 지금 정시 전형에서는요. 현재 이걸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대학이 있어요. 그게 서울대와 고려대와 연세대입니다. 스카이라고 하죠. 딱 스카이만 정시 전형에서 수능 플러스 내신을 반영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향후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스카이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주요 대학들도 전부 다 내신을 반영할 수밖에 없겠죠. 또는 학생부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예 없었습니다. 지금 새 학교 빼고는요. 이게 추가되는 거죠.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고교 학점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고교 학점제가 뭐냐? 자 여기 정의입니다. 기초 소양 그리고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한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소양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공통 과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 과목. 기초소양 기본 학력이 바로 1학년 때 배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그 공통 과목을 바탕으로 중요한 얘기죠.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또 과목을 선택해라. 이건 선택 과목입니다. 공통 과목 바탕으로 선택, 진로와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을 또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총 학점 192학점이에요. 192학점을 이건 뭐 특목고 잘하면 다 똑같아요.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192학점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졸업 못 합니다. 대학교하고 똑같아요. 졸업학점이 192학점이에요. 반드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192학점을 채우지 못해서 유급되는 학생은요, 전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무조건 졸업을 하는 거예요. 192학점은 다 채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가끔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192학점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미리 채운다. 대학교처럼. 네. 그러면 조기 졸업이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반드시 고3까지 마쳐야 됩니다. 네.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되느냐? 됩니다. 130점을 200학점을 채워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학생은 없겠죠. 네. 아예 전무할 겁니다. 그러니까 192학점은 당연히 채우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전국의 모든 학생은 졸업이 가능하다. 졸업 무조건 한다. 그리고 조기 졸업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192학점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192학점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교과가 174학점이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 18학점. 그래서 총 192학점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교과 당연한 거지만 이 창의적 체험 활동 상당히 중요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좀 빠른가요? 네. 자, 지금 고지학점제 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죠. 그게 내신입니다. 내신. 다시 말해서 그게 포인트죠. 현행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뀐다는 얘기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 보시면 될 거예요. 자, 현재 중3 학생, 현재 중3 학생까지는 현 입시 체제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현 중2부터가 바뀌는 건데, 자, 현재 내신 등급 산정이요 9등급제입니다. 9등급. 이 9등급제가 중2부터야. 예, 현재 중2부터 5등급제로 바뀌는 거죠. 다시 말해서 등급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겁니다. 자, 9등급제에서는요 4%까지가 1등급이에요. 만약에 여기 세종국제고로 예를 든다면 100명이잖아요. 저분이 100명인데 딱 4명만 1등급이에요. 만점이 많아서 예를 들면 한 과목에 만점자가 10명이다. 100명이 시험을 봤는데 그럼 그 학교는 1등급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등급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고등학교는 없겠죠. 뉴스에 나옵니다. 세종의 모 고등학교는 이번 시험 1등급이 없다. 만점자가 많아서. 그럼 뉴스에 나올 아주 어마어마한 뉴스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고등학교는 일반고도 없어요. 등급을 정확히 나눠야 됩니다. 따라서 100명이라면 4명만 1등급. 그러니까 전교 1등부터 4등까지가 1등급. 5등부터 11등, 11%까지 이게 누적이잖아요. 11%까지가 2등급. 2등급 정도는 돼야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 지원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100명이라면 전교 11등 안에 3년 내내 있었다는 얘기겠죠.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죠. 그런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흔히 말하는 16대 대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서울권에 있는 16대 대학에 지원 가능한 거죠. 물론 그 학교에서 또 수능 최저를 요구하겠죠. 현행 체제에서. 수능 체제가 또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교과 전형에서 당연히
서류, 그 다음에 면접이 도입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11%, 2등급까지가. 근데 5등급제가 되는 순간 1등급의 범위가 10%로 늘어버립니다. 즉 만약에 국제고 100명이었다면 10명이 1등급이 되는 거죠. 4명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됐잖아요. 네. 2배 이상이죠. 2.5배나 늘었죠. 즉 100명이 시험을 봤다면 이제 10등까지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2등급으로 만약에 확장하면 누적이 34%예요. 즉 11등부터 34등까지는 2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5등급제에서는. 따라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 거죠. 현행 체제에서 특목고 자사고의 인기는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정말 상위권 학생이다, 현 입시 체제였다면 저는 특목고 자사고 안 보내죠. 저는 좀 아니까요. 네, 안 보내고 일반고를 보내는 거죠. 거기서 탑을 찍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요. 근데 이 등급제가 바뀌는 순간 이제 저도 고민할 수밖에 없죠. 우리 아이가 정말 우수한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기울기는 특목 자사고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저 역시. 예. 왜냐면 왜 특목고 자사고를 안 보는 거냐면 내신 따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실제로 지금 체제에서는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정말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봤지만 뭐 상상고를 가든 아니면 저런 북일고를 가든 뭐 국제고를 여기 수능 국제고로 가든 모든 학생이 다 대학에 좋은 대학 입학하지는 못해요. 네. 그래도 일반고보다는 조금 비율이 좀 많긴 하지만 절대 다수가 아니거든요. 네. 또 정말 기대를 갖고 공부도 다 잘한다고 칭찬받던 학생이 실제 특목고 자사고에 가서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노는 애들은 그냥 나버립니다. 다.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부모님들도 충격이에요. 아이도 나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일반고에서는 그렇게 손 놓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특목고 자사고 애들은 정말 나버립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냥 부모님 뭐 이것도 여담인데 부모님들이 부모님만의 욕심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의 성향 잘 보셔야 됩니다. 아이의 성향. 저는 모르니까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건 부모님들이잖아요. 아이가 굉장히 내성적이다. 만약에 그 학교에 가서 경쟁에 뒤처졌을 때 얘가 그 데미지를 이겨낼 수 있느냐,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입시 체제로만 말씀을 드리면 절대적으로 유리해진 건 맞아요. 가장 큰 이유는 내신 때문이죠. 내신 따는 게 많이 편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게 11명 중에서 34명으로 늘었잖아요. 굉장히 유리해진 거죠. 자, 근데 4개월 만에 고교 학점제의 취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요. 이번에 발표될 때 원래는 1학년 때만 상대평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다 상대평가예요. 이제 절대평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둘 다 병기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 간에 성취도 평가합니다. A부터 E까지요. 유급도 있습니다. I는 이수가 안 된 거예요. I를 받을 학생도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A를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특목고에 가서도 A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등급도 표기를 하기로 돼 있어요. 원래는 이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 성취도 A를 받는 게 중요해요? 등급이에요? 무조건 등급입니다. 다시 말해서 A를 받는다 하더라도 1등급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과목에 이제 선택 과목이 있으니까요. 어떤 특정한 선택 과목을 선택했는데 30명이 그 과목에 선택을 했어요. 30명이. 근데 성취도는 절대평가니까요. 90점 넘으면 다 A입니다. 그러면 30명 중에서 10명이 90이 넘었어요. 그러면 10명은 다 A입니다. 근데 30명이니까 등급제로 해버리면 이게 등급제니까요. 10%잖아요. 그럼 3명만 1등급이죠.
그러니까 A를 받은 학생은 10명이지만 그 중에 1등급은 3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니까요. 1등급이. 다시 말해서 A를 받았지만 등급은 2등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90점 넘는 애는 뭐 한두 명밖에 없고 80점대가 많다. 그러면 B겠죠. 80점대니까 B. 하지만 그 B 중에 1등급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대학 측에서는 뭘 보느냐? 성취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등급을 보는 겁니다. 등급. 몇 등급이냐? 등급이 중요한 거죠.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지만 일단 확정돼 버렸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등급은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뭐 일반고든 아니면 특목고 자사고든 이렇게 범위를 넓혀놨는데요. 예. 최소한 2등급 안에도 들어오지 못했다 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100명이라면 최소한 34% 안에는 있어줘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34%. 그럼 100명 중에 66명은요? 안에 56명인가요? 100명이라면 34명이니까. 예. 그 나머지 학생들은 좀 힘든 거죠. 힘든 겁니다. 근데 뭐 이게 만약에 특목고 자사고는 조금 높은 특목고 자사고, 전국 단위 특목 자사고라면 2등급이면 34%니까요. 조금 넓혀도 됩니다. 한 40%까지도 높일 수 있어요. 학종이 좀 있어서. 일반고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일반고는 학종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특목고 자사고는 생기부가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또 가볍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아이가 또 생기부를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잠 못 자요 학생들. 잘 이렇게 경험을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예, 만약에 국제고만 하더라도 또는 뭐 국일고 예, 어디든 생기부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부죠. 예, 그것 때문에 애들 잘 못 잡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것도 못 따라가면 이제 특목 자사고에 간 의미가 없어져요. 오히려 일반고보다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입시만 말씀드리면 학생부를 정리하기도 특목고 자사고가 좋죠. 일반고보다. 예,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고가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학생들한테 지도하기 때문에 학종에서 입학사정관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와, 이런 것들을 네가 했단 말이야? 그럼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근데 말이 쉬운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엄청 힘든 겁니다. 그리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포기하는 학생들도 생기는 거고요. 포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고보다도 못하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신이 중요하죠. 내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지금 교과입니다. 교과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1.5등급 이내는 있어야 된다. 그럼 계산이 되나요? 1.5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3학 1학기까지 1학년만 말씀드리면 절반은 1등급, 절반은 2등급이죠. 시험 보는 과목에서 절반의 과목은 1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절반의 과목은 2등급을 받았으면 1.5가 되겠죠.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 2등급을 받았다. 올 2등급 현행 체제라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성대도 막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2등급, 올 2등급이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서 2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교과로 서울권에 있는 대학, 좀 높은 대학들 지원이 안 됩니다. 그 정도가 1.5, 좀 양보하더라도 1.67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한 1.6은 돼야 될 겁니다. 여기서 0.1에 난 거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 아시죠? 한 0.6 이내는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는요 어마어마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100% 동의하는데요. 내신은 기본이에요. 정말 많이 넓혀준 겁니다. 여기도 못 들어오면 자격 없는 겁니다. 많이 넓혀준 겁니다. 내신의 부담을 완전히 완화시켜줬어요. 근데 뭔가 보완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수능 최저죠. 수능 최저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학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신 너무 기본이니까 수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수능이 가장 중요해지는 겁니다. 수능.
근데 학종이든 교과든 또는 정시에서 수능이든 내신은 완화가 됐어요. 정말 많이 완화됐습니다. 근데 수능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졌는데 9등급제가 그대로 유지입니다. 내신은 5등급제로 범위를 넓혔고요. 수능은 9등급제를 그대로 유지하죠. 수능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수능. 그런데 수능이요 너무 어려졌습니다. 내신은요 지금처럼 어렵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신 지금 세종시의 일반 고등학교 내신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 어렵게 낼 필요도 없어요. 이제 범주가 너무 넓으니까요. 근데 수능은 이건 내신의 변화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큰 변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 체제에서 국어와 수학은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학과 국어는 이 중에 선택을 해라. 그리고 선택한 과목만 시험을 보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바뀐 수능에서는 이제 선택은 없습니다. 공통입니다. 공통.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행 수능에서는 독서와 문학은 공통 영역이에요. 무조건. 근데 화작과 언매가 문법입니다. 그러면 문법을 선택한 학생들은 문법만,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은 화작만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바뀐 개편된 수능에서는요 독서 문학 당연히 하죠.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 화작과 그 다음에 언매가요 같이 공통으로 들어갔습니다.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선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담은 늘죠. 공통은 그대로 간 거고요. 독서 문학은. 그 다음에 화작과 언매 선택 과목이 이제는 공통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선택할 수 없다. 화작도 하고 문법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해야 된다. 그럼 학생들의 부담은 커졌죠. 많이 커졌습니다. 수학은 더 심각합니다. 수학. 우리나라는 뭐 수학 공화국이잖아요. 수학이 안 되면 답이 없어요. 수학도 수원, 수투가 공통, 미적, 확통,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선택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편된 수능에서는요 다 해야 됩니다. 수원, 수투 그리고 확통, 미적, 기하까지요.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이제 선택 자체가 없죠. 이제 여기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대수라는 게 대수가 수원입니다. 수원. 현재의 수원을 이제 용어가 대수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미적 1이 수투입니다. 수투.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학생들하고 대화가 돼요. 그냥 공부 좀 해라. 머리 크면 그런 거 안 먹힙니다. 이제. 정말 애가 크면 클수록 고등학생 되면 이제 통제가 안 돼요. 엄마가 공부해라 이건 안 먹히고요. 접근 방식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 아시고 접근해야지. 엄마가 좀 안 해. 아빠가 뭘 좀 알고 얘기하네. 그래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너 왜 공부 안 하니? 엄마 뭐하라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렇게 접근이 아니라 너 요즘 대수는 어떻게 하고 있니? 엄마가 대수가 뭔지 알아? 놀라운 거죠. 학생 입장에서.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원이고요. 미적 2라는 게 수투입니다. 수투. 그 다음에 확통이죠.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미적 2, 이게 미적 2예요. 미적 2. 미적 1이 수투고요. 미적 2, 그 다음에 기하. 어디 갔느냐? 여기 있죠. 심화수학입니다. 빠르게 말씀드리려고. 자, 심화수학은 지금 검토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늦으면 그 다음 주 올해 안에 확정을 지어서 발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남은 건 이걸 추가할 것이냐 뺄 것이냐 이거 하나 남은 겁니다. 지금 검토안이에요. 근데 한번 나중에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세요. 심화수학 다시 말해서 미적 2와 기하는요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단 한 번도 수능 역사상 기하 미적이 들어가지 않은 적은 수능에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빠지면 되는 거 아니냐. 대학 측에서 지금 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공대에서 미적과 기하를 고등학생들한테 공부를 안 시킨다. 그럼 이거는요, 대학교 올라가서 학문을 할 때 뭘 연구하든 간에 이거 대학 교수들이 이거를 수업해 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대학 공부가 안 돼요. 이걸 빼겠다는 거예요 지금. 빼겠다고 일단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검토안을 넣겠다.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 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빠져서는요 대학에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빠지려면 예전에 빠졌겠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추가되면 수원, 수투, 미적투, 그 다음에 기하, 확통 다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도 상대평가도 아무 의미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 늘었죠. 수학 늘었습니다. 영어 그대로예요. 한국사 그대로입니다. 현행체제랑 똑같아요. 그럼 탐구가 이제 문제죠. 탐구가요. 자, 이과생들은 뭐 문이과가 없었지만 일단 대학은 문이과가 존재하니까요. 그러면 이과 계열, 이공대 쪽은 과탐을 했고요. 대부분. 문과 계열의 학과들은 학생들이 주로 사탐을 했었잖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문이과 상관없이 어떤 과든 사회와 과학,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문이과 통합이죠. 이공대를 가든 아니면 문과 계열에 가든 과학탐구 해야 됩니다. 시험 봐야 돼요. 사회탐구도 시험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의 부담은요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장치를 마련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교육부는요. 왜냐하면 지금 체제에서는요 내신을 가지고도 학생이 변별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내신 갖고는 변별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갖고는 어떻게 학생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게 수능 최저를 올려버리는 거고요. 플러스 면접 또는 서두를 넣는 거죠. 근데 참고로 수시에서 교과와 학종이 있잖아요. 교과는요 지금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는요 모집 비율이 낮습니다. 20%도 안 돼요 지금. 그리고 대부분 수시는 학종입니다. 학종. 근데 이제 바뀐 입시 체제에서는요 교과는 더 줄 수밖에 없어요. 현저하게 줍니다. 그러면 수시에서는 이제 학종이 모든 거를 이제 잡고 있겠죠. 학종인 겁니다. 그럼 학종에서 중요한 건 내신. 미미하지만 내신은 받쳐줘야 된다. 근데 학종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요 좀 넓게 잡으셔도 될 거예요. 2등급이면 됩니다. 2등급. 물론 의대다. 그럼 2등급 갖고는 안 되겠지만 2등급이면 웬만한 대학은 다 됩니다. 그런데 수능 체제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특목고 자소가 유리하다는 게 내신 완화돼 있죠. 그 다음에 가장 강점이었던 특목고 자소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강점 생기부가 매우 좋죠. 그러면서 거기에 수능 정말 중요했습니다. 정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정시도 마찬가지죠. 수능을 잘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수능의 부담이요 너무 높아졌고요. 수능의 비중이요 너무 커졌습니다. 이거는 고교 학점제 취지하고 아예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도 재중반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재중반에 특히 들어보셨어요? 메가 시대인재 대선 거기는 이번 발표를요 굉장히 환영합니다. 사교육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죽여야죠. 왜 윤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교육을 죽이겠다는 건데 이 고교 학점제는요 수능의 비중이 이렇게 커져버리면 그러면 사교육은요 매우 좋은 겁니다. 제가 좋다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능이 너무 강화됐어요. 이렇게 되면 더 어려워졌고요. 범위가 더 늘어났고 내신은 학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학교에서 준비를 전혀 안 시켜버리는 수능의 비중은 너무 커져버려요. 문제입니다. 학생은요 지금 초등학생 5, 6학년 물론 중1도 그렇고요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줄고 있어요. 급감하고 있어요. 급감.
그러면 타겟은 어디에 좀 문제가 발생하느냐? 일반고가 문제입니다. 물론 그래서 내신도 범위도 5등급제로 만든 거예요. 학생을 주는데 9등급제면 그 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학생 수를 줄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반고는요, 학생 수 줍니다. 계속. 범위를 넓혀놨다 한들 그래도 불리해지는 거죠. 가면 갈수록. 근데요, 특목 자사고는요, 인구 감소하고 전혀 학생 수 감소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원은 다 채웁니다. 항상. 애들이 적어도 특목고 자사고는 일단 정원을 다 채우고 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반고는요, 무조건 줄죠. 그게 몇 명이라도 매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겁니다. 인구수 감소도 특목고 자사고가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유리하다. 가장 특목고 자사고를 기피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내신이었던 겁니다. 내신은 중요도가 워낙 컸으니까. 근데 완화됐죠. 유명무실이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수능 9등급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는 수능 체제, 이것도 특목고 자사고 애들한테는 유리해요. 왜냐, 공부 좀 하는 애들, 의식이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특목고 자사고에서 수능을 준비해 주진 않아요. 어느 고등학교도요. 그죠? 하지만 그 학생들은 수능 준비를 합니다. 본인들의 어떤 방식으로든 해요. 인강을 이용하든 뭐든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의식이 있으니까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일반고 애들은 거의 안 하죠. 학원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특목고 자사고 애들은 뭐 기숙사 생활도 해야 되는 학생들도 많고, 본인들이 수능 준비를 좀 해요. 그런 면에서 수능이 강화된 것도 특목고 자사고한테는 유리하죠. 거기에다가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목고 자사고는 추천 제도가 있어요. 그 학교, 그 대학에서 특목고 자사고에 추천을 받습니다. 학교적인 추천. 일반고는 할 수 없는. 또 학종은요, 깜깜이 전형이라고 해서 일반고애가 내신이 좋다 한들 특목고애가 뽑히는 경우가 학종에서요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 않는 이상 거의 대부분 학종은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많이 입학하는 편이에요. 많이 입학합니다. 거기에다가 교과 전형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저하게. 학종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이 논술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뭐 시간상 더 많은 걸 얘기하기가 좀 많은데요. 내신도요, 이제 5등급제가 되면서 서술형 평가가 50%입니다. 보기 학점제 내에서는요. 지금도 서술형 평가는 한 5문제, 6문제 내고 있는데 이게 50%로 늘어나죠. 그러면 일반고와 특목 자사고 어디가 유리하냐? 당연히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특목고 자사고는요, 레퍼트를 써야 되는 게 많습니다. 수행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학종에 유리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뭔가를 써서 제출하게 해요. 그럼 막 본인들이 사고해서 뭔가를 작성해야 돼요. 따라서 글을 쓸 일이 많습니다. 일반고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또 유리합니다. 서술형 평가 또 아마 면접이 강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 구술 면접보다는요, 아마 서술형 면접이 좀 많이 도입될 수밖에 없어요. 의대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서술형 면접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특목고 자사고에 들어가더라도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경쟁률이 지금보다는 올라가겠지만 엄청나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목고 자사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거기서 꼴찌하려고 하위권을 하려고 들어가는 건 아닐 테니까. 그걸 감안해서 더 멀리는 뭐 의대도 한번 바라보는 거고요. 아니면 스카이를 한번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런 전형을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뭘 준비하느냐? 지금부터 고등학교 특목고를 가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가는 건 당연하다는 전제를 하고, 그러면 거기 가서
상위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작전을 짜야 되는 거예요. 이 작전.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수록요 연령은 지금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게 옳다 그르다는 논의할 게 아니라고 봐요. 현실이 그러니까요. 뭐 욕도 할 수 있고 이건 잘못된 교육제도 아니냐라고 다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러니까요. 현실이. 자 그러면 지금 뭐 4, 5, 6 칸까지 내려가고 있고 아무리 늦어도 1학년 때부터는 대부분이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뭘 시작하느냐? 고등학교 입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입시가 아닌 더 멀리 보는 거죠. 스카이와 서울대, 연고대와 또는 의창 같은 걸 노린다는 거죠. 그건 지금 체제에서는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번 준비해보지 제 경험상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좀 어릴 때 준비가 돼 있는 학생이죠. 그 학생이 자연스럽게 특목고를 가고 거기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성공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 그림을 그릴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봤더니 고양이 그림이라도 이제 그려져 있을 거예요. 아유 고양이면 돼 라고 하면 추상화해요. 낚시로 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큰 그림을 좀 그려보시고 그것만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즘 또 의대 하시잖아요. 의대 엄청난 인기입니다.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1월까지는요. 올해 발표를 하지 않겠냐 싶은데 늦어도 1월까지는요 발표를 할 겁니다. 확실한 건 몇 명이냐는 거예요. 그럴까 안 그럴까, 정원을 늘릴까 안 늘릴까 이건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늘릴 것이냐는 거죠. 얼마나.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일단 1000명은 기준이에요. 기본입니다. 1000명에서 3000명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 해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얼마 안 됐어요. 2020년도에 했잖아요. 예.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 하겠다. 들고 졌었죠. 그래서 취소됐습니다. 2020년도에. 예. 윤석열 정부 때 지금 이 정부는요. 예. 이 반발 전혀 생각하지 않을걸요. 밀어붙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몇 명을 지원할 것이냐. 예.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얘기 나오는 거는요. 한 100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미니 의대에 우선 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39개의 의대가 있는데 전국에 17개의 의대가요. 50명이 안 됩니다. 지금 의대적으로. 예. 17개가 다 40명? 의대인데 정원이 그 학교부터 늘릴 거예요. 예를 들면 성대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의대 정원이 40명입니다. 예. 아니 삼성병원을 갖고 있잖아요. 성대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종합병원을 가지고 있는데 병실 수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정원은 40명입니다. 40명. 충북대가 47명이에요. 아주대가 40명이에요. 그 큰 병원을 가지고 있는 대가. 심각한 거죠. 그 미니 의대부터 채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채울 영역 그 인프라도 잘 갖춰 있습니다. 대형병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부터 채운다면 17개 학교부터 채운다면 저거 1000명은 금방 차죠. 예. 100명 이상 저걸 가지고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항상 저는 제 입장도 한번 고려해 보거든요. 저도 아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정말 누가 봐도 제가 봐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좀 추세도 그렇고요. 또 부모인 욕심에 의대 준비 한번 시켜볼 것 같아요. 근데 안 될 수 있죠. 안 되더라도 최소한 스카이는 아니겠느냐. 또 스카이가 아니더라도 서성하는 되지 않겠냐. 예. 야, 서성한 정도만 생각하자. 더 내려가지 않을까요? 저는 의대 한번 노릴 수 있지 않겠냐. 정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학생 수는 줄죠. 정원은요 늘어나죠.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스카이의 재학생 여기 보시면 뭐 그대로 나온 겁니다. 기사에 나오는 거. 예. 스카이 자퇴생이요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의대에 가장 많이 보내는 단체가 어디냐. 학생을 가장 의대로 많이 보내는 곳이 어디냐. 어디예요? 서울대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대가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낸다. 다시 말해서 서울대 입학한 학생들, 서울대 입학했는데 자퇴하고 의대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울대 들어갈 정도의 성적 애가 다시 자퇴해서 의대 시험을 다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입학하는 겁니다. 스카이 자퇴생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스카이만 나가 있을 뿐이지 그 밑에 있는 성대, 서강대, 한양대까지 만약에 내려가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다 의대죠. 저는 의대라고 얘기했지만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까지 이렇게 학생들이 지원자가 많이 늘고 있다. 늘고 있는 이유도 있죠. 저거는 늘고요. 학생 수는 급감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유리해진 거죠. 많이 유리해진 거죠. 음악까지 볼게요. 자, 지금 전국에 39개의 의대가 있습니다. 39개. 2024학년도 비율만 보시면 돼요. 비율.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자, 의대 전체예요. 전체. 39개 의대의 교과 비율이요. 30%가 조금 안 되죠. 논술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정시 엄청나게 많이 뽑죠. 약 40%는 정시로 모집합니다. 그 다음에 학종을 보시면 26%예요. 교과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그래도 학종이 조금 낫네요. 여기까지 보이시죠? 이게 전국 의대입니다. 전국 의대. 자, 그러면 빅5로 넘어가 볼게요. 밑에 서울 카톨릭의대, 연세의대, 울산의대, 성균관의대. 울산의대가 그 현대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산병원 가지고 있잖아요. 울산의대가요. 이게 빅5입니다. 성적대도 가장 높고 가장 선호하는 의대예요. 자, 근데 비율을 보세요. 교과 거의 안 뽑습니다. 빅5는요. 이게 더 낮아진다는 거죠. 100% 더 낮아집니다. 7.7%가 아니라 5%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교과로 안 뽑는 거죠. 자, 논술 의미 없고요. 수능 많이 뽑죠. 근데 밑에가 거의 50%입니다. 학종은 50%가 넘는 거예요, 이제. 학종에 중요한 게 뭐죠? 내신은 당연한 거고요. 큰 의미가 없고요. 학생부, 생기부죠. 학생부, 그리고 수능 최저. 그 다음에 의대라면 면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면접도 미니 면접이에요. 들어보셨나요? 다중 미니 면접이라고. 차후에 알게 되실 거고요. 만약에 애가 의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 그때 관심 가져도 돼요. 면접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면접은 의대는 무조건 다 다중 미니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지금 알 필요 없고요.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괜찮다면 그때 저한테 문의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학종입니다. 50%가 넘는다. 교과는 너무 낮다. 그러니까 교과로 이 빅5에 들어가기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죠. 수능과 학종. 빅5는 그래요. 빅5. 자, 그러면 서울 경기로 넘어가 볼게요. 서울과 경기입니다. 자, 교과 정말 안 뽑죠. 서울의대 안 뽑습니다. 안 뽑아요. 더 낮아집니다. 지금 이게 한 10년째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24학년도인데 2025학년도, 6학년도 우리 아이가 입학하는 28학년도, 29학년도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현저하게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뭐 한 5%도 안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수능은요 50%가 넘습니다. 학종은요 33%죠. 그러면 이 교과가 낮아지는 만큼 어디가 흡수할 것이냐? 수능 정시가 흡수할 것이냐? 학종이 흡수할 것이냐? 학종이 흡수하는 겁니다. 학종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정시,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더 많죠. 자, 경기로 넘어가 볼게요. 경기의대. 그러면 교과도 역시 비중이 작네요. 수능 높죠. 근데 학종이 더 높습니다. 여기까지가 빅5 그다음에 수도권이에요. 서울 포함해서. 자, 근데 지방의대가 훨씬 많죠. 지방의대가 17개입니다. 26개. 자, 26개의 의대를 가지고 있는 게 지방의대인데 비율을 보세요. 교과로 가보세요. 대역전이 벌어집니다. 교과로 압도적으로 많이 뽑죠. 정시 많이 뽑습니다. 학종은요? 많이 안 뽑습니다. 완전 전방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를 벗어나면 수도권을 벗어나는 순간 이제는
교과입니다. 교과와 수능이죠. 마찬가지. 서울 경기는 빅5를 포함해서 서울 경기는 네, 수능과 학종, 교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 의대로 가면 그러면 교과와 수능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만약에 여기로만 말씀드려볼게요. 순천향대, 건양의대, 그리고 충남 충북의대. 만약에 우리 아이가 건양의대에 들어갈 성적대다. 그래서 건양의대를 갈 수밖에 없다. 안 보내시나요? 궁금해서요. 네. 건양의대는 못 보내겠다. 안 되면 돼. 당연히 가야죠. 어딜 꼭 연세의대를 가야 되나요? 건양의대 가야죠. 네. 대학병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순천향의대 가야죠.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 교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대학들은요, 우리 여기 충청권 전체 대전, 세종 다 포함해서 충청권에 있는 의대들 있잖아요. 꽤 많은 겁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 지역 인재 노려봐야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 큰 혜택을 놓칠 수 없죠. 네. 지역 인재는요,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충격적인 건 부산의대는요, 수시로 100% 지역 인재로만 모집합니다. 이제. 타 지역 학생은 아예 부산의대를 갈 수가 없어요.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경상권에 있는, 부산을 포함해서 경상권에 있는 학생들만, 그 우수한 학생들만 부산의대에 지원해라. 이게 지역 인재입니다. 근데 우리 충청권으로 한다면 뭐 많이 있잖아요. 순천향부터 해가지고 단대 천안, 충남 충북, 건양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대. 거기에 40%가 넘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이 더 성장했을 때 그때로 가면 100% 50%는 넘을 겁니다. 타 지역의 학생들은 아예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 지역 학생들만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우수 학생들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서울의 우수 학생들은 서울권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의대는 지원이 안 돼요. 좀 낮춰볼까? 지방? 근데 지방으로 눈을 돌렸더니 지역인들 다 가지고 있죠. 모든 지역은요. 쉽지 않게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매우 한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지역인재입니다. 꼭 의대가 아니더라도. 네. 근데 지금 오시는 분들 아이들이면 충남 충북 일반과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권, 뭐 의대가 아니더라도 서울권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충남 충북 의대 또는 약대, 치대, 이건 지역 인재를 노리만 해요. 왜냐하면 의대는요, 지방에 있든 아니면 수도권에 있든 미세한 차이예요. 성적 차이가 정말 미세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 인재는요, 굉장히 유리하죠. 낮아도, 그러니까 이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게 없을 때 내 성적으로 의대를 지원하면 이거 무조건 안 되는 건데, 지역 인재 전형이 있을 때 안 되는 성적이었는데 이제는 지원하면 된다는 얘기죠. 될 수 있는 성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노릴만하다. 자, 더 많은 궁금한 점이 있으실 수 있고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꾸 학원에 문의를 주세요. 그래서 궁금한 점을 자꾸 물어보셔야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더 본인들이 입시에 대해서 더 탄탄해지실 거예요. 저는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저희가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이제 여기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 제도와 이런 전략만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한 2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정돼 있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별지에 그 상담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작성해가지고 이따 나가실 때 제출을 해주시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전화를 해서 저희 입시 전략 연구소가 이렇게 상설되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상담을 충분히 이렇게 해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쉬운 점은 그렇게 채우는 걸로 하고요.
자, 이어지는 시간은 영어 선생님 모시고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 선생님 모십니다. 자, 박수를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영어 담당하는 설명하게 될 강사 유인이고요. 앞에서 긴 시간 하셨으니까 저는 최대한 영어에 맞춰갖고 포인트 있게만 따다닥 잡아드리고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팩트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최대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총 3가지 컨텐츠로 구성을 했고요.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인데 이제 뭘 의미하느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틈먹고 가시면 이제 내신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3가지 포인트고요. 제가 지금 하게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입시 전략 설명서하고 관계가 없어서 앞에 PPT를 보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과목별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볼게요. 20년부터 23년도까지 이제 6월, 9월 수능의 1등급을 이제 총 합을 해봤더니 7.8% 정도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요 2021학년도 수능이면 2020년에 실행이 됐던 건데 그때가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여가지고 딱 한 번 12% 넘어가게끔 준 거 말고는 9월 모의평가는 수능이 아니니까요. 대부분 이 정도의 수렴을 했었고, 얼마 전에 이제 치러졌던 수능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4.71%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제일 절대평가 중에 어렵게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1등급은 90점 이상이거든요. 근데 상대평가 시절에는 90점이면 2등급의 커트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상대평가 시절에는 100명 중에 12명이 받아가던 점수를 이제는 4명 정도가 받아간다는 거니까는 시험의 난이도는 절대적으로 올라가 있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원래는 흰색으로 다 되어 있는데 아마 데스크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절대평가니까 수능 영어 쉽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비율이 4.71%인데 3등급까지 누적을 따지게 되면 45%가 넘어가요. 이거는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 늘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평가로 바뀌니까는 각각의 대학들은 영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절대평가 영어를 기준으로 지금 개편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냐면 상대평가 시절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의 모의고사 등급을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평가였다 그러면 3등급일 때 100명 중에 23명까지가 받는 점수니까, 소위 다른 국어나 뭐 이제 수학 같은 주요 과목이 좀 괜찮으면 영어는 3등급까지 받아도 그래도 뭐 이대 갑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 대학들, 특히 이제 경희대 같이 이렇게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등급하고 3등급 사이에 극간 차이를 10점 정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대학들이, 주요한 대학들은 영어 기준으로 해서 3등급 안 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 여기 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뭐 내년에 갈 계획이거나 혹은 그 더 나이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계실 테니까 단순하게 수능 영어를 그냥 뭐 2등급 정도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1등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좀 환경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도 그렇고 이 반을 설립하는 목적 자체도 어린 시절부터 최대한 좀 선행이라는 걸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그 구조에 이제 목적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영어의 또 다른 중요성이 뭐냐면,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이다 보니까는 내가 잘한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수능 영어라고 하는 건 절대평가니까 내 점수 올라가면 남이랑 상관없이 등급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앞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내신이라는 걸 챙겨가지고 우리가 수시 전형으로 가게 되면 최저라는 걸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레버리지가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영어이고, 실제로 이번에 이제 지금 인서울 합격한 친구들, 고3 친구들이 좀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고3 기간을 마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영어라고 하는 과목이 적어도 2등급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안정성이 생기니까 나머지 과목이나 탐구 과목에 쏟을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는 거라서, 항상 주요 과목 중에서 영어라고 하는 거는 안정적으로 좀 챙겨가줘야 되는 과목이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하나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앞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이제 등급제가 개편되니까 내신 등급제가 좀 완화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내신의 어떤 경쟁력이라는 게 사라진다라는 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는 좀 뒤집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등급을 벗어나는 순간 30%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어 절대평가에서 변화하고 내신 이제 등급제의 변화하고 유사한 형태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3등급까지도 받아들였다면 상대평가 때문에, 이제는 절대평가로 바뀌니까 2등급 이후부터는 주요 대학들이 안 받고 싶어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등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 그거는 반드시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도 있다는 거는 좀 인지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특목고 내신의 대표적인 유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와서 저는 한 적은 없고 분당 쪽에 있을 때 대비반에서부터 이제 내신 과정을 좀 했었는데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게 이제 B4로 되어 있는 걸 자른 건데 기울적 문제가 이거 전체 다 있고요. 각각의 이해를 묻는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외대부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간의 압박이라든지 정확하게 해석해서 추론하는 능력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고 외대부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뿐만 아니라 저기 담당해 보셨던 강사분들은 다 공감을 하는 얘기인데 이미 중학교 3학년 때쯤 외대부고 갈 겁니다라고 해서 제대로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수능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3 마무리 이 정도 시기가 되면 거의 이제 철학 논문이나 과학 논문 같은 걸로 수업을 하는 거의 영어 논술 형태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외대부고는 어쨌든 상징성이 굉장히 큰 곳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 그 다음으로 가게 되면 이제 북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인데요. 일단 지문의 내용은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빈칸을 밑에 주어져 있는 단어를 활용을 해서 이 지문의 핵심을 먼저 1차적으로 파악하고 이 단어를 활용해서 네가 스스로 작문해라 라는 건데 여기에 뚫려 있는 빈칸이 원래 주어져 있는 원문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이걸 바꿉니다.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두 번째로 작문 실력 있을 것, 세 번째로 요지 추론 잘할 것,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 서술형 6번인데 서술형의 대부분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시간 소모가 항상 클 수밖에는 없는 그것도 이제 천안북일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국제고등학교인데요. 왼쪽에 주어져 있는 요 지문들이 쭉 있잖아요. 요거를 다 읽은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A하고 요 밑에 나와 있는 이 작은 두 개의 보기를 또 읽고 나서 여기에 달려있는 문제가 총 3개인데요. 그 중에 하나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단어들이 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문장이 완성이 안 되거든요. 학생의 문법적인 실력을 가지고 요 단어들을 모두 다 빠짐없이 활용을 한 다음에 저기 이 지문에 대한 핵심 주제를 완성을 해달라라는 유형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아이들이 이제 좀 준비가 덜 된 경우에는 대응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국제고 가고 싶어요 하는 애들의 대부분을 보면 정말 조심스럽지만 이런 정도의 능력까지는 본인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처럼 내신 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하려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의 생각은 뭐냐면 학교에서 다 내신 대비를 해줄 거라는, 공개해 줄 거라는, 그러니까 학교 수업 때 다뤘던 문제와 범위가 시험에 그대로 나올 거라는 생각인데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30% 정도는 처음 보는 지문들이 변형돼서 나오고 새롭게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은 좀 킬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이고요. 공주사대보고 일반적으로 좀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결국에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 읽고 요거 처리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빈칸에 들어갈 것들만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공주사대보고가 정말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지의 한 페이지 전체를 특정한 문법적 개념에 대한 그 해설 과정, 논리적 전개 과정을 일일이 중간중간 다 쓰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문법을 단순하게 틀렸냐 안 틀렸냐가 아니라 틀렸다면 왜 틀렸고 그래서 어떻게 변형돼야 되는가 이것까지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묻고 있다. 그런데 꼭 특목고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주변에 있는 종촌고등학교라든지 다른 고등학교도 이런 식의 문제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꾸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특목고 갈 거야 뿐만 아니라 세종 지역에서 일반 내신, 종촌이나 아름 같은 곳을 가시려고 해도 요구되는 유형이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까지 소위 말해서 빡세지는 않지만은 그런 논리 구조는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거는 다들 좀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례를 이제 종합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소개해드린 것들이 2, 3학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특목고 가신다 그러면 1학년 때부터 그냥 대학생들이 읽을 만한 어떤 그 교양 수업에서 읽을 만한 아티클들을 자유롭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가 된다. 그것까지는 핵심이니까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냐. 요거는 이제 한 장짜리니까 금방 끝날 거고요. 총 4단계로 나눠놨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에 와서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지역들에서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베이직 레벨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말하면 고3 컨텐츠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밟아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단순하게 문법이 틀렸다 안 틀렸다가 아니라 어떻게 문장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것인지 그 원리 자체를 가지고 간접작문할 수 있는 원리 습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고3 난이도의 어드밴스드 레벨로 가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수능 연계 교재라든지 고3 6급형 문제에서 좀 난이도가 뭐 오답률 한 60% 정도 되는 문제 정도는 자유롭게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라는 단계인 거거든요. 이것까지 잘 되고 나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수능 연계 교재 중에서 이제 영어 같은 경우 총 3가지로 종류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게 수능 특강 영어 독해예요. 수능 특강 영어 독해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 친구들도 사실 명확하게 이해하고 푸는 단계는 못 되는 그 정도의 지문이거든요. 요런 정도의 난이도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도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목이 지구에서 우주까지이거든요.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익숙해지고 요 마지막 단계는 비욘드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우주를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요거는요. 각 반의 학생들의 구성을 봤을 때 또한 8개월, 10개월을 진행을 했을 때 너무들 훌륭하게 잘해온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여기도 자꾸 허덕거린다 그러면 못 넘어가게 되는 단계인데 요거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논문이라든지 다양한 영어 아티클을 가지고 과학, 철학, 사회 등등 다루게 될 거고 거의 영어 논술의 단계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어로 자기 의견 써보는 것까지 그런 거에 대한 컨텐츠들은 이미 있고 활용할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특목고반의 레벨 테스트를 보시고 합격을 해서 진행이 된다면 이로부터 이러한 과정을 가서 밟아 나갈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3단계까지는 꼭 필수적으로 나갈 건데 요 마지막 단계는 학생들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좀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특목고다라는 어떤 그런 표면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목적이 무엇인지까지를 조금 부모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조금 아이들 어떤 학습 콘텐츠 좀 배치하실 것인지 잘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어요? 영어 많이 해야 되겠죠. 93 콘텐츠 가지고 온다 보니까 많이 해야죠. 이어서 국어 이제 학습법에 대해 듣겠는데요. 아까는 그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조승국 소장님이 나오셨는데 이제 국어과 원장 조승국 원장님이 나와서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공부원장 조승국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국어가 가장 큰 변화일 거예요. 중학교 국어는 국어하면 잘 안 보냈잖아요. 우리 아이도 안 보냈듯이 영어 수학은 보냈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국어 전문 학원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영어 전문 학원보다 월등히 많죠. 그만큼 국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에서 수학 표점보다 국어 표점이 훨씬 더 높습니다. 150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국어 만점자 표준 점수가 지금 현재 150점 나왔거든요. 수학이 만점자 표준 점수가 149점이 나왔고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능 체제를 못 맞춘 학생이 너무 많아요. 올해. 지금 방금 영어 선생님이 언급했듯이 영어랑 비슷합니다.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특목고 자사고에 가는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가기 위해서 내신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중학교 내신 이렇게 하는 학원은 잘못된 학원이죠. 당연히 특목고 자사고를 간다. 내신도 봐주긴 하지만 그거에 올인하진 않아요. 뭘 하느냐?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에 갔을 때 거기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 과정을 해주는 거죠. 그걸 따라가야지만 거기서 버티는 거고 거기서 버텨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토대를 중학교 때 만드는 거예요. 워낙 학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리고 대형 학원에 있다 보니까 지인들이 많아요. 그럼 대치동에 뭐 수학이든 아니면 의치를 준비하는 학원들 뭐 가끔 뭐 놀러도 가고 오라고 그래서 설명회도 부탁하면 또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국어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처음에 저도 당황했어요. 처음에 이제 아주 좀 과거에 코올리게 애들이 와가지고 막 뭐 수능을 풀고 있고 막 이러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지금 익숙한데
근데 그 처음에 과정이 어땠냐면 뭐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마찬가지, 중학교 1학년 애들도 마찬가지였고 앞에서 막 울고불고 합니다. 엄마 안 가기 싫어. 저도 아이를 기르는 입장에서 아이가 울고불고 떼쓰는데 힘들어하는데 보이거든요. 힘든 게 그거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아요. 부모 입장은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 보이는데 우는데 근데 제가 목격한 부모들은요 무시합니다. 과감하게 무시해요. 왜? 지금 울어도 들어가면 끝날 때까지 울지 않거든요. 들어가는 순간만 그래요. 그러면 들어가서는 그냥 해요. 하기 싫겠죠. 뭘 하는지도 몰라요. 애들이 어리니까 주어지는 대로 해요. 근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쌓이죠. 쌓이다가 이제 머리도 커지고 특히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 주위에서 친구들이 너 이렇게 잘해. 또 주위에서 너 잘한다. 근데 성적까지 나온다? 그러면 알아서 합니다. 그 토대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이제는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늘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옳고 그름은 논의할 이유가 없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그림을 그릴 거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학원이다 아니면 다른 학원이다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쓰든 일단은 준비는 돼야 된다는 얘기. 꼭 특목고 자소가 아니더라도. 그거는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일단 목적도 다르고요. 평가 목적 자체가요. 얘가 이 학생 목표를 따르고 있느냐, 잘 따라오고 있느냐 이거고요. 고등학교는 얘가 이 교육 과정을 잘 따라오나 이걸 한번 점검해 주는 게 아니라 수능을 잘 볼 수 있느냐, 지원할 수 있느냐 요거를 구분해 주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성적으로 구분을 해서 요 단계 애들은 이제 이 대학들 수준, 이 학생들은 요 정도 학교의 수준, 얘네들은 받쳐주는 애들, 잘하는 애들 받쳐주는 애들. 그렇게 구분만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요건 구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요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특목고 자사고는요 굉장히 높아요. 1학년 때 일반고도 뭐 상당히 높지만 지금 일반고 여기 15개 고등학교 일반고요. 평균 국어가 50이 안 되고 있어요. 높아봐야 50 몇 점입니다. 아른고는 지금 아른고 양지고가 50이 안 되고 있어요. 기말고사 이번 끝났거든요. 목요일날. 평균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그러는데 한 40 몇 점 될 거래요. 국영수가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특목고 자사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레벨이 더 올라가죠.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범위가 존재해요. 모든 과목에 범위가 존재하는 겁니다. 국영수도 다. 특목고 자사고도 마찬가지. 근데 그걸 아는 건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 내용을 알면 풀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시험은 이 내용을 아는 건 당연한 거고요. 수능형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 준비 안 되면 고등학교 시험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영어 선생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을 아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중학교 때는 내용을 알면 푸는 거고 지금은 내용 아는 건 당연한 거고 누구나 아는 거고 그걸 수능형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죠. 여기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중학교 때 어느 정도의 수능 개념, 그 개념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수능에서 요구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 개념이 탄탄해야지만 성적이 나온다는 거죠. 평가 방식은 당연히 다른 게 있고요. 당연히 거기는 선수고요.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무조건 등급제. 이건 뭐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죠. 등급제로 바뀌는 거고요. 범위 자체도 다릅니다. 중학교는 아무리 범위가 많아봤자 요 정도. 근데 고등학교는 범위가 2배, 2.5배, 3배 늘어나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중학교 때 시험 범위는요 정확하게 교과서예요. 외부 지문 자체는 없죠. 근데 고등학교는 특히 특목고 자사고는 절반, 그 절반도 범위가 많아요. 영어는 더 많습니다. 저는 국어지만 영어는 훨씬 더 많아요. 모든 특목고 자사고가. 근데 국어는 시험 범위가 교과서에 있는 건 절반. 근데 그 절반이라는 그 범위도 많고요. 나머지 절반은 수업 시간에 안 다뤘죠. 외부 지문. 그 외부 지문은 만약 현대시라면 시를 다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틀릴 수 있는데 정말요? 배운 적이 없는 시. 전 선생님? 그걸 본인들이 분석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걸. 아니 이거 안 배웠는데요? 그럼 수능은 어떻게 해요? 수능은 무조건 안 배운 건데 모든 영역이 다 안 배운 거예요. 시든 소설이든 어떤 문학 작품이든 학생들보다 한 100배, 1000배 이상 제가 많은 작품을 봤을걸요.
수능 볼 때마다 처음 보는 작품이에요. 단 한 번도 아는 작품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수능인데 그럼 수능 어떻게 풀어요? 배운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응용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도 큰 차이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집문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특목고 자사고는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작품이라는 거죠. 그럼 그걸 쉽게 내느냐? 그렇지 않죠. 완전히 수능형입니다. 수능. 그러니까 수능이 안 되는 학생은 학교도 알아요. 워낙 잘하는 애들만 모여 있으니까 이것만 갖고는 학생들 변별할 수 없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수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학생이 이걸로 구분하는 거죠. 그걸 못 따라오는 학생은 그러니까 중학교 성적 가지고 입학한 학생들은 못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태되는 거죠. 하위권은 내려가는 거고 중학교 때 특목고 자사고를 희망하면서 고등학교의 과정을 다 준비한 학생들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상위권으로 싸움이 되는 거죠. 그 준비 안 되고 입학하는 거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럼 안 가는 게 맞아요. 일반고로 가는 게 훨씬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이거 뒤에는 컬이고요. 이건 뭐 제 관리 방법인데 모든 수업은 다 녹화해서 바로바로 유튜브에 올려서 학생들이 복습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합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거니까 이걸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래도 수학이에요. 전 국어지만 수학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2순위는 영어. 최소한 고3까지 해줘야 돼요. 거기에다가 국어를 하는 건데 국어는 중학생이라면 초등학생 좀 제외하고 중학교 1학년 예비 중1 정도 된다. 중학교 1학년 예비 중2 정도 되면 일단 무조건 문법 시켜야 돼요. 국어 문법. 문법에서 완전히 학생들 변별이 너무 커요. 어떻게든 문법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문법. 그래서 문법이 개선 안 돼 있는 어느 학원에 갔는데 우리 국어 때문에 왔는데 문법 합니까? 저희는 문법보다는 다른 거 하는데요. 다른 거 위주로 그런 거는 아니에요. 문법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문법의 비중이 커야 돼요. 왜냐면 고등학교 시험에서 일반고든 특목고든 문법에서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법 거기에 더할 수 있다면 당연히 모의고사 해야 되죠. 1학년, 2학년 그 다음에 더 멀게는 고3. 그래서 한 중3 정도 됐는데 수능 모의고사를 지금 고3들이 보는 수능 모의고사를 중학교 3학년들이 똑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80분 딱 정해놓고 봤는데 한 2등급 정도 나오더라. 중3이. 그럼 걔는 100% 3년 후에는요 1등급 그것도 상당히 높은 1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점은 중3 때 정도 되면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래도 한 2등급은 계속 나오고 있더라. 그럼 걔는요 아마 수능도 그렇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상위권에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 특목고를 가든 그렇게 준비를 시켜 주셔야 되고 학원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특목고 자사고가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어도 잘 아시겠어요? 국어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의대 특목 자사고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많아야 된다. 이어서 이제 수학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수학 선생님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원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졸업했고요. 이제 고등수학 13년째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전원수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독자가 5,000명 좀 넘었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등 수학이랑 고등 수학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중등 수학은 계산력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고등 수학은 이제 해석력이라고 해서 이제 대수학에서 해석학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간단한 부등식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식을 베이스로 풀게 되면은 이런 느낌이죠.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인수분해 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1에서 2 사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요거죠, 요거. 0보다 작았을 때 큰 수와 작은 수 사이가 된다. 요것만 외워주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이제 식을 베이스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베이스로 생각을 한다면 똑같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여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요, 요 그래프가 라는 뜻이고요. 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다음 0은요, y는 0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y는 0의 그래프보다 요 그래프보다 아래 있는 부분에 여기가 되겠네요. 요 부분에 x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답은 1에서 2 사이가 됩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식을 베이스로 푸는 거랑 그다음에 이 그래프를 베이스로 푸는 거랑 느낌이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뭐가 더 쉬운 것 같으세요? 당연히 식 베이스로 하기 훨씬 더 쉬워 보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처음 고등수학 딱 올라와서 계속 이제 식을 베이스로 풀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베이스로 풀어야 되는데 계속 식 베이스로 풀다 보니까 좀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제 그래프 베이스로 풀지 않으면 아예 안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지는데 계속 이제 식 베이스로 풀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수학이 포크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고등학교 수학은 젓가락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크질을 가지고 뭐 소세지 이런 거 먹는 건 쉽잖아요. 젓가락질 안 배워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멸치볶음 같은 걸 먹어야 돼. 그러면 힘들어지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강의를 듣고요. 숙제를 한 다음 오답을 하죠. 계속 이제 요 사이클을 계속 돌게 되는데 이게 고등수학으로 넘어와서 지금 요 사이클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젓가락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젓가락질을 배웠을 때 우리 어때요? 당연히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습의 시간이 전혀 없이 바로 숙제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답을 하고 또 연습의 시간 없이 다시 다음 강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젓가락질이라는 건 알긴 알지만 걔를 직접적으로 내가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과정이 여기에 이렇게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강의를 보고 바로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체화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그 개념을 완전히 연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지 걔가 이제 문제에 활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과정과 그 다음에 이 오답이라고 하는 게 이게 X 표시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인형 느낌으로 이렇게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답을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제가 오답 다시 풀어주긴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그냥 제가 풀어주는 개념대로 제가 풀어주는 그거대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따라하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넘을 수 있게 결국 어떤 과정이 꼭 필요하다. 체화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 수학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결국 체화에 있다. 그러니까 쉬워요. 그러니까 계산력 가지고 그냥 장난치는 거는 뭐만 외우면 되고 뭐만 외우면 되니까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데 고등 수학은 그냥 따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석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 완전히 자기 걸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 특목 자사고 입학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특목 자사고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뽑았어요. 근데 요즘엔 어떻죠? 거의 그냥 성실한 인재를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점수만 올 A를 맞으면 이제 가기가 쉬워졌죠. 그래서 이제 성실한 친구들을 뽑게 되는데 결국 가고 나서는 어떨까요? 가고 나서는 결국 유능한 친구들만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해서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시험지 두 개 각각 하나는 일반고고 하나는 특목 자사고예요. 두 개의 시험지를 가져왔는데 두 개의 시험지에 마지막 문항들을 가져와봤어요. 일단
첫 번째 난이도의 차이는 별로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난이도는 비슷했었거든요. 어떤 차이가 처음 느껴지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마지막 문제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9번 문제가 마지막이었고요. 그다음에 25번 문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문항수 자체가 엄청 차이가 나죠. 당연히 어디가 일반고고 어디가 자사고일까요? 위에가 일반고겠죠. 여기는 얘가 아름고 시험지였고요. 그다음에 공주 사대국어 시험지였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문항수가 차이가 나게 되면은 같은 정도의 그 수준을 가진 친구가 똑같은 시험에서 세 문제를 틀렸어요. 요새 1등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절반도 못 맞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항수가 늘어난다는 건 단순히 풀 문제가 늘어났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타임어택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조급해지고 훨씬 더 당황하면서 점수는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이 문항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숙련의 과정을 완전히 거치고 나야. 그러니까 그제서 그러니까 여기 시험 보러 들어와서야 이제 버버버버 하면서 막 젓가락질하고 있으면 당연히 시간 부족 현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숙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차이 혹시 보이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얘는 2학기 시험이었고요. 얘는 1학기 시험입니다. 그런데 단원 자체가 어때요? 같거든요. 똑같은 단원인데 한 일반고, 아름고에서는 2학기 때 시험을 본 거를 공주 사대부에서는 1학기 때 시험을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도가 2배 정도 빠르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성실함만 가지고 장착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행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냥 단순히 선행만 한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선행, 그다음에 체화가 완전히 돼가는 그런 선행. 몇 바퀴 돌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얼만큼 자세하게 했고 얼만큼 내 걸로 다 만들었냐, 이거 싸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연간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하고요. 일단 1월부터 2월 1학기까지 해서 6개월 동안은 수학 1 개념과 심화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6개월이나 걸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자세히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기본 개념부터 해서 심화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다 내 걸로 체화시킬 수 있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다시 6개월 동안 수학 2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윈터 때는 이제 미적분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면서 계속 수학 상하의 복습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죠? 수학도 많이 해야 되겠죠?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과학 선생님이 안 나오셔서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저는 상담을 하니까 이제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죠. 근데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고등학교를 특목고 자사고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대학을 가는 게 목표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특목 자사고가 목표가 돼서 상당히 무리를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은 판단력이 떨어져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좋아하니까 그게 맞춰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냥 갑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요. 엄청난 충돌이 생깁니다. 뭐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특목고의 커리는 달라요. 특목고의 커리는 다르다.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이 그때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따라갈 수 있다. 이건 부모님들 욕심이죠. 막상 부모님들 보고 하라고 하면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냈는데 이게 어떤 문제로 발전하냐면 정신적인 문제가 양쪽이에요. 이 국제고만 해도 여기 세종 국제고만 해도 하위 25%에 해당하는 애들은 포기합니다. 그럼 포기한 상태에서 3년을 어떻게 다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우울해지고 사회 적응이 잘 안 되죠. 그 아이들이 하루 종일 가서 학교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학교 생활과 괴리된 생각을 가지고 지내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담을 하다가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버리게 생겼으니 병원을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실제 유도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등록 자사고가 그 순간은 그게 좀 이렇게 부모님들 욕심을 채우고 뭐 주변에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 3년밖에 안 됩니다. 자, 반면에 일반고에서도 이제는 정말 그런 의학계열이나 약학계열이나 이런 데를 가는 게 이제 어렵지가 않아요. 크게 어렵지 않다. 왜?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 확대돼서 실제로 지금 세종에서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져볼 수 없는 숫자, 들어볼 수 없는 숫자가 의학계열, 약학계열을 작년에 갔습니다. 아마 금년은 더 많이 가겠죠. 지금 지역인재 부원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내신 1.46을 가지고 충남대 약대를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합격했어요. 그러면 그 일반 전형이라고 그러면 내신 1.2 등급을 가지고도 마음을 못 놓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렇게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 이쪽에서는 의학계열, 약학계열을 가는데 많은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쨌거나 이 특목고 자사고 이런 것은 아까 뭐 유능한 아이, 성실한 아이 이런 얘기했는데 어차피 유능한 아이들이 갑니다. 근데 그 유능한 아이들 사이에서도 학습력, 절대 학습량이 얼만큼이냐의 싸움이. 학습량이 안 받쳐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초등학교 5학년 뭐 그 정도 아이들이라면 5, 6학년 뭐 중1 이 정도만 돼도 이제 공부 습관, 방법 그래서 그런 어떤 공부 습관을 통해서 학습량을 절대적으로 늘려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감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 아이들은 동기부여만 해줘도 이제 이루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특목 자사고가 아니어도 또 특목 자사고를 갈지라도 거기서도 사고육군을 통해서 원하는 그런 전공을 찾아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본 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특목 자사고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환상을 갖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반고에서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많다. 가능하다면 대신에 보내셔도 된다. 특목 자사고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폭넓은 선택을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유연한 이런 사고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뭐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보면은 역시 이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어떻게 심리 상태를 이렇게 갖게 만들어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정말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부모님들의 사랑과 관심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과 관심이 이제 자칫해서 이제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억압으로 가고 겁박을 하게 되고 막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러면은 아이들이 벗어납니다. 아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까지는 가는 걸지 모르지만 중학교 2학년만 되면은 얼마든지 부모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가능하고 정신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에 나하게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뭐 오늘 이런 설명회도 들으셨고 했는데 이럴 때마다 조급한 마음이 앞서가지고 당장 가서 일로 와봐라. 너 지금 보통 급한 것이 아니다. 네가 지금 잠을 자면 되겠냐?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펜스를 넓게 쳐주시고 그럴수록 급할수록 사랑과 관심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게 되면 아마 좋은 성과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뭐 확신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다려 주실 줄 알아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그러면서도 사랑을 듬뿍 주시게 되면 아마 우리 아이들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 상담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요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면 아마 연락이 갈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네, 들어가세요. 일정을 좀 바꿔야 되는데 저기 앞에 가서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나이 좀 많으셨던 선생님인데 안경 쓰시고. 맞아 맞아 네. 뭐 과목이 과목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대표님 네. 이게 까먹이 나중에 다른 근데 나상도는 그냥 어학원이고요. 네. 저희랑 다른 거기는 영어 학원. 거기 어학원 네. 대표님 이제 수업 안 하시고 네네 맞아요. 지금 까먹어 지금 방금 주신 거는 예비 준비야. 네, 들어가세요. 여기 휴지 있잖아요. 네, 있어요. 우리는
이거 다현쌤 건가요? 핸드폰? 아니요. 아 맞네. 맞아요. 어차피 이것도 가져가서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되겠지? 네. 선생님 이거 학원 등록하려면 이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등록하려면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 신청서를 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냥 다음 주에 와서 그냥 이렇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목을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 테스트를 보고 친구가 이제 등록을 하니까 그런 것도 전체적인 상담이 좀 필요하죠. 학생도 같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테스트를 볼 수 있으니까. 시간이 테스트 어차피 평일에 볼 수 있거든요. 냉장고에 박스 보여줘.
이번에도 시험 다 끝나고 작성했어?